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사기암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발된 위암 환자들한테 항암을 할 때, 5FU 이런 항암제를 쓸 때 버섯 제품을 같이 쓰니까 어떤 상당히 효과를 높이더라. 그리고 또 사망률도 낮추더라. 650명을 연구를 했어요. 의 놀라운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우리 환자분들 표고버섯 많이 먹죠. 우리 표고버섯, 버섯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버섯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다당체죠. 베타글루칸, 알파글루칸.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표고버섯인데, 이 베타글루칸이나 알파글루칸이 면역을 많이 조절하죠. 그래서 대식세포나 그 다음에 수지상세포, 그 다음에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자실체를 가지고 만든 게 이제 베타글루칸, 그 다음에 균사체를 가지고 만든 게 여러분들이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AHCC라는 게 있어요. 이 AHCC가 알파글루칸이에요. 균사체에 들어있다. 이것도 수지상 세포를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베타글루칸이나 알파글루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면역을 높여주는 작용이 있고, 또 하나 항산화 작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버섯 속에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분들이 표고버섯의 항암 효과를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표고버섯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우리 이제 표고버섯이라는 이런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이제 대개 일본 논문들이 참 많습니다. 표고버섯에서 추출해서 베타글루칸 이렇게 만드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알파글루칸을 이용한 HCC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본에서 개발된 게 많아서 거기에 나온 논문들이 많은데, 이거 한번 찾아보면은요, 2009년도에 나온 논문이에요. 여기에 보면 암을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사기암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발된 위암 환자들한테 항암을 할 때, 5FU 이런 항암제를 쓸 때 이런 버섯 제품을 같이 쓰니까 어떤 상당히 효과를 높이더라. 그리고 또 사망률도 낮추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문이 나온 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한 650명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비하니까 사망률이 대조군에 비해서 한 20% 정도 더 줄어들더라. 그렇다면 상당한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성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논문이 되겠고요. 이전에 처음에 우리가 이 표고버섯이 항암 작용이 있다 해가지고 나온 게 제법 오래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치 제가 논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986년도에 나온 게 이 표고버섯이 항암 작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렇게 밝혀놓은 논문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게 표고 분말을 가지고 투여를 한 결과 종양 발생률을 58에서 한 79% 정도의 억제를 해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면은 이런 버섯 제품이 상당히 유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고버섯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 극대화될까요? 우리가 버섯을 먹을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버섯을 먹을 때는 우리가 그냥 살짝 데쳐 갖고 먹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특히 표고버섯을 먹을 때는 이 베타글루칸을 충분하게 우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베타글루칸 같은 경우는 끓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역국이라든지 이렇게 채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끓여서 꼭 먹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살짝 데쳐서 먹는 것보다는 끓여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표고는 잘못 먹으면 피부에 발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 대개 이게 덜 익혔을 때 그런 현상이 와요. 그리고 어쨌든 잘 익혀야 다당체가 많이 우러나온다는 거. 그래서 표고버섯을 먹을 때는요, 꼭 주의하거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잘 끓여가지고 먹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암 환자가 표고버섯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은 익혀서 드셔야 된다는 거. 잘못하면은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표고 겉에 보면은 약간 갈색 있는데 어때요? 막 금이 가 있듯이 이런 그 피부가 턴 현상 같이 생기잖아요. 이 안에 있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게 버섯도 이게 다당체가 많고 식이섬유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위장 간의 부작용 같은 걸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항암을 할 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나 특히 이제 아나필락시스 같은 것도 드물죠. 하지만은 그렇게 온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표고버섯도 이게 중금속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원산지를 잘 확인을 해서 주변에 잘 재배하는 것을 잘 아는 곳에 가져온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표고버섯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이 있나요? 예, 버섯 종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은 것은 서로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 같은 게 많은 이런 식품들을 먹게 되면 뭐 레몬이라든지 귤, 뭐 파프리카나 뭐 키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먹으면 면역을 같이 올려주는 효과가 있고, 또 포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블루베리, 그래서 레스베라톨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하고 같이 먹으면은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이 올라서 항암 작용을 높여주죠. 그리고 또 항상 우리가 어느 식품이든지 십자가 식물하고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십자가 식물. 그래서 뭐 브로콜리라든지 그다음에 부추, 마늘, 양파, 양배추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먹으면 버섯이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당체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리브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게 되면 흡수율도 같이 높여줄 수 있고, 특히 비타민 D를 우리가 버섯에서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올리브유를 같은 걸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비타민 D가 흡수가 잘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들이 하는 운동은 일단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봐야죠. 왜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강조를 하느냐면요. 암세포는 사실 산소가 필요 없이 에너지 만드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즉,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는 산소가 필요해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세포질에서만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때는 산소가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강화가 되면 우리가 정상 세포, 암세포로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산소 공급이 잘 되면 암세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암세포가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산소 공급을 계속 좀 더 많게 해주는 운동이 이제 유산소 운동인데, 또 우리 한편으로는 우리 암 환자분들이 암을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고 이런 치료를 하는 동안에 근육이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육이 빠지는 것은 우리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 스트레스만 가지고도 근육이 빠져버려요. 근데 한번 빠지는 것은 금방 빠져요. 그런데 이걸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이걸 회복을 하려면 유산소 운동을 가지고는 근육 회복이 좀 어렵습니다. 근력 운동, 즉 무산소 운동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근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근육을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산소 운동 상태에서는 우리 뇌에서 근육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잘 보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뭔가가 근육을 많이 썼을 때, 근육이 힘이 딸렸을 때 뇌에서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약간의 근력 운동이 필요하죠.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이 근력 운동이 얼마 정도 필요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좀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는 근력 운동을 좀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최근에는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보면 한 50분, 40분에서 5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권하는 이런 운동 방법이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근육을 좀 더 강화하는 이런 목적이 좀 더 중요시하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운동 양을 늘려야 되고 또 운동하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방법은 근육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운동 쪽으로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 환자분들이 근육이 얼마나 빠졌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근육을 기르는 것도 단순하게 내가 그냥 뭐 근력 운동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정도 빠졌고 그 다음에 어떤 원인에서 빠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어떤 강도의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떤 운동을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근육이 올라오는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시스템들이 최근에는 많이 이렇게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운동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리듬을 개선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치료 방법으로서 과학적인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운동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운동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좀 얻고 자기 자신의 근육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면역을 올리는 데라든지 암을 치료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걸로 요즘에는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루에 한 1시간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유산소 운동과 무슨 근력 운동을 이제 좀 분배를 해야 되는 거죠. 전에는 보통 이제 유산소 운동을 40분에서 50분, 그리고 근력 운동을 5분에서 10분 정도 했는데 앞으로는 유산소 운동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리고 근력 운동을 우리가 한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늘리되 대신 근력 강화함에 있어서 어떤 무산소 상태를 만들지 않으면서 우리가 근육을 기를 수 있는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에 대해서 정확한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면 많은 이렇게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치료하고 계신 분들 보면 운동의 필요성은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누구나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암 환자분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을 앓기 전에 운동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암을 앓게 되면 아, 내가 운동을 안 해서 암에 걸렸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운동에 매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너무 과하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아침에 나가서 운동하고 오고 점심때 나가서 운동하고 또 저녁에 가서 운동을 하고 하루 종일 운동하면서 사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좋을 건가? 저는 적당한 운동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 운동을 또 좀 아주 많이 했던 분들은 그게 부족하다 생각해서 거기다 강도를 더 높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운동 때문에 암 걸리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암에 앓고 나서 소홀히 해버리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평소 때는 강도가 약한 운동을 했던 분들은 엄청 강도로 세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게 우리 환자분들이 암을 앓기 전이나 앓고 난 후에 어떤 일정한 이런 패턴으로 가더라 이런 것보다는 내가 암을 앓기 전에 이러이러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완 차원으로 가는 경향이 많은데 이 보완이라는 게 주관적인 부분으로 가는 게 많죠.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객관적인 과학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운동을 많이 안 했으니까 이제 많이 한다. 그 다음에 나는 전에 유산소 운동밖에 안 했는데 이제 나 근력 운동을 하려고. 나는 전에 뭐 내가 운동 선수였는데 근력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헐떡거리는 게 많았고 그게 무산소 상태가 돼서 더 나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강도를 줄이겠다.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은 안 하고 유산소 운동만 하겠다. 되게 앓기 전하고 앓고 난 후에 보상 차원으로 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문가들한테 좀 자문을 구하고 가장 자기 자신에 맞는 부분들을 좀 조언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고 암이라는 병은 어때요? 우리가 어떤 연습 게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모든 게 실전입니다. 실전이기 때문에 그냥 짐작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항상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좀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잘 먹는다는 것을 잘 못 알고 있죠. 잘 먹는다는 것을. 저기 얼마 전에 우리 환자분이 이런 환자분이 있었어요. 그분 이제 유방암 환자인데 나이는 한 70대 이렇게 되신 분인데 그분이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좀씩 어지럽대요. 근데 우리 암 환자분들이 어지러운 증상이 많이 나옵니다. 뭐 수술 받고 항암 받고 이러다 보면 자율신경이 좀 손상이 와요.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오는 거거든요.
그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져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좀 핑 돌고 일어나려고 할 때, 특히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핑 도는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정상인 사람들은 우리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걸 딱 밸런스를 맞춰줘 가지고 어지럽지 않게 일어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암 환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그걸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내가 빈혈이 생겼다. 또 하나는 내가 면역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빈혈이 생겨서 이것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력이 이게 떨어지고 그랬으니까 올려야 한다 해가지고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잘 먹는데, 이분들이 잘 먹는 것을 항상 뭘로 생각하느냐? 고기, 육식을 잘 먹어야 된다. 그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래요. 오늘은 소고기 먹고, 내일은 돼지고기 먹고, 뭐 그 다음날 염소고기 먹고, 또 어디 가서 장어 먹고. 그래, 그분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갑작스럽게 중성지방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남으면 우리 몸에서 쓰고 남는 것은 중성지방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중성지방을 갖다가 지방세포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거든요. 살을 찐다는 이제 이런 개념인데, 그분이 어지러워 가지고 그렇게 잘 먹었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지러운 게 해결되느냐? 절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분들처럼 어떤 어지러운 것만 하더라도 빈혈이 왔고, 그 다음에 체력이 떨어졌으니까 보충을 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된다. 이 잘 먹는다는 개념을 항상 육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전혀 그러질 않습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육식 중에서 단백질은요, 하루에 필요한 양 외에는 내 몸에 넣어다 주질 않아요. 다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우리 환자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그날 먹는 것을 해독하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먹는 음식을 다시 배설하기 위해서 쓰는데 에너지를 또 몽땅 쓰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먹는 것은 먹는 것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필요한 재료까지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독하는데 쓸데없이 남아서 해독하는 그것만큼은 필요 없잖아요.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먹었을 때는 간이나 신장이 부담이 되잖아요. 신장이. 그리고 이런 노폐물이 많이 쌓이니까 우리 지방세포에다 지방을 또 저장을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비만만 올 수가 있는 거고. 쓸데없이 많이 먹는 거. 그래서 특히 단백질 같은 거 그렇습니다. 단백질은 보관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그날 필요한 양 외에는 많이 먹는 거는 아주 불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잘 먹는다면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죠. 특히 잘 먹는다 할 때 단백질 섭취 많이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잘 먹는다 할 때 이렇게 고기를 먹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생각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지방 같은 거 이제 먹을 때, 특히 이제 오메가3라든지 오메가6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분. 또 우리가 이제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는 오메가9이거든요. 무조건 오메가가 들어가면은 좋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메가3는 세포막을 이렇게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오메가3로 세포막을 구성하면은요, 우리 영양분이라든지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아주 그런 좋은 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오메가6는 염증을 잘 일으켜요. 염증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성 대사성 질환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세포가 오메가6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우리가 이게 포화지방산으로 많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세포는 어째 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포 사이 틈새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이로 산소도 들어가고 영양분도 들어가고 미네랄도 들어가고 잘 원활하게 드나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딱딱해지면 그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탄력이 있고 원활하게 영양소들이 드나들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오메가3예요. 그래서 오메가3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그래서 가능한 오메가6를 줘야 되고, 근데 되게 이제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는 오메가9이거든요. 그래서 오메가9 같은 경우는 암 쪽에도 영향을 주는 게 있지만 오히려 심혈관 쪽에 혈관을 좋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오메가9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중해 식단에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경우 올리브 오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이 지중해 근방에 이렇게 사는 서양 사람들이 되게 보면 우리 동양 사람들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죠. 뭐 심근경색 같은 거,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게 잘 오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더 도움이 되는 게 올리브 오일이죠. 이런 그 지방을 먹을 때 오메가3가 많은 것을 찾아서 먹는 건데, 그냥 뭐 올리브 오일이 좋다, 또 아니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 속에 들어있는 것도 뭐 지방이고 뭐 전부 다 이렇게 좋은 거. 특히 제가 보는 환자들 중에서 케톤식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케톤식이라는 게 뭐예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많이 먹는 방법이거든요. 이걸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케톤식을 하는데 지방을 많이 먹잖아요. 제가 전에 보니까 우리 돼지 비계 썰어가지고 막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베이컨 막 몽땅 먹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돼지고기 포화지방산 몽땅 들어있죠. 그리고 우리 지방 속에는 동물이 가지고 있던 노폐물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케톤식이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쓰는 거. 예, 이런 부분들은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식물성, 좋은 지방을 쓰고 이것을 많이 늘렸을 때 케톤식이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케톤식이 하는 분들이 특히 이런 부분들 또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지방을 먹을 때 이제 요리하는 것을 좀 주의를 많이 해야죠. 그런 부분에 따라서 보면 그냥 이런 게 좋으니까 무조건 아무런 방법 관계없이 먹어도 된다. 그게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오메가3가 좋다고 하니까 오메가3가 많은 게 들깨라든지 아마씨 같은데 오메가3가 많죠. 견과류에도 좀 있고, 햄프시드에도 들어있고 많이 들어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먹을 때 어떤 방법으로 먹는 게 좋은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들기름을 병에다가 짜가지고 많이 먹잖아요. 우리 환자분들이 저한테 자주 물어보는 게 그 들기름을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가 오메가3는 열에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 기름을 만들 때, 특히 아마씨나 들기름을 만들 때는 방식이 저온 압착 방식이어야 됩니다. 완전하게 볶아버리면은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온 압착 방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름을 절대 공기 중에 노출이 돼서는 안 돼요.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기 중에 노출이 안 되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섭취를 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그러려면 어때요? 사실 우리 병에다가 들어있는 기름은 일단은 그렇게 환자들한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이미 한번 마실 때마다 병 따가지고 부어서 마시면 그 자체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병 막에 막아놔요. 그러면 이거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트랜스 지방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아주 바람직하게 이용을 하려면, 저는 우리 들깨 같은 경우는 껍질하고 같이 먹으라고 그래요. 그날 먹을 하루 24시간 양을 들깨를 약간 살짝만 볶아가지고, 그냥 먹으면 또 비린내가 나니까 살짝만 볶아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그냥 24시간 이내에 그걸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껍질이 우리가 오메가3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들이 이 껍질에 있어요. 그래서 껍질을 버리지 말고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아마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병에 만들어진 것보다는 되게 캡슐에 제품을 구하더라도 캡슐에 들어있는 것이 훨씬 더 공기 중에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먹느냐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환자분들이 보면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이런 걸 이제 보충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은 이것을 가열해서 먹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생으로 먹는 건 좋은 건지, 그런 음식이 어떤 거냐에 따라, 식자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음식끼리 서로 섞어서 먹어도 되는 게 있고, 섞어서 먹으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도 그냥 무조건 섭취하면 된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들, 그 다음에 가공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먹는가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가 먹고 있는 음식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를 이렇게 여러 가지 서치를 하다 보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바람직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먹는다는 개념은 양으로 잘 먹는다는 게 아니고 질로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또 질이라 하더라도 내 몸에 맞춰서 먹는 게 잘 먹는 거죠.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근육이 많아, 그러면 내가 근육을 늘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그때 나한테 필요한, 오히려 이제 암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또 근육이 부족해서 근육을 길러낸다면 근육에 맞추는 그런 부분들이 잘 먹는 거지. 그러니까 양을 잘 먹는 게 아니고 질적이면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먹는 게 잘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종종 그런 말이, 아니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암에 걸리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어느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자기 여동생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유방암이에요. 유방암에 대해서 한참 상담을 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유산소 운동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근력 운동을 어떻게 하고 하니까 옆에 있던 오빠가, 아니 원장님, 그러면 저는 왜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대장암이었다. 근데 자기는 일주일에 5일간 종주 등반을 한대요, 산에서. 그리고 거의 산속에서 산대요. 그러면 자기가 그 운동 열심히 했고, 산속에서 좋은 음식들 찾아서 다 먹어, 주로 채식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산속에 있으면 산소 농도도 높고, 아니 내가 암에 걸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환자분은 그래서 암에 걸렸다. 이제 가장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가족적인 부분이라든지 가족력 같은 거, 또 아니면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운동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말을 했죠. 그래서 걸렸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종주 등반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그것도 날마다 일주일에 5일씩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땀 뻘뻘 흘리고 헐떡거리고 막 다리라든지 이게 어깨라든지 이게 뻐근해질 정도의 운동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 몸속에는 항상 무산소 운동 상태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암이 성장하기 좋은 그런 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암을 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너무 이렇게 운동을 과하게 하신 분들은 저는 그것도 암을 발생하는 데 있어서나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나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암은 항상 저는 이제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와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필요량과 이게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족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 안에서 산화물이 몽땅 만들어지는 거고, 또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 대사가 안 되니까 우리가 세포질에서 만드는 무산소 과정을 통한 에너지 만드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게 되면 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암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운동하고 관련해서는 저는 과격한 운동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중이 빠지는 데 있어서 운동을 해서 체중이 빠지는 거와 운동을 해서 오히려 체중을 늘리는 거,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운동을 하니까 체중이 빠지더라, 그 말은 그 지방이 빠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몸무게에서 지방이나 단백질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의 뼈라든지 이렇게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지방이 늘어나도 체중이 느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이 늘어나서 늘어난 체중은 아무 의미가 없는 체중이에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체중이 빠졌는데 근육은 그대로 있고 지방만 빠졌다, 그거는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죠. 체중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무조건 우리 환자분들은 체중이 줄어들면 불안해하죠. 근데 운동을 해서 체중이 줄어들었다 한다면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체중이 이렇게 이제 줄어 있는 사람이 체중을 늘릴 때 잘 먹는 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체중이 암 때문에 뭐 한 10몇 킬로가 빠져서 잘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막 고기 먹고 막, 그 다음에 칼로리도 평소에 먹던 건 2배로 먹고 이렇게 먹는 게 도움이 되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양을 먹고 남는 것은 어때요? 그날 뭐 배설해버리거나, 그리고 배설하고도 다 안 빠져나가는 것은 내 몸의 지방에다가 다 지방소포에다 다 저장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체중은 올라가겠죠. 하지만 지방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지방이 올라간 거는 결과적으로 어때요? 암세포는 원 없이 갖다 쓸 수 있는 창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암세포가 몽땅 갖다 쓸 수 있는 창고만 만들어주는 꼴이 되죠. 근데 우리 몸은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근육에 가장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뇌가 써요. 근데 뇌는 거의 일정에 쓰는 양. 그러면 근육이 많아서 근육이 써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체중이 저하된 사람들 중에서는 이게 이제 근육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못 써요. 그러면 이때 체중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뭐냐면 우리 에너지 소비할 수 있는 것을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육이에요. 그래서 근육을 늘려가지고 체중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근육을 늘리려면 그냥 근육이 늘어나라 하면 늘어나는가요? 그건 아니죠. 그 잘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늘어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필요할 때만 늘어나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근육이 필요할 때,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뭔가가 헐떡거리면서 일을 해야 되던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금방 힘이 붙여, 금방 지쳐. 그래서 뇌에서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근육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낄 때만 근육을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근육을 늘려서 체중을 늘리려면 우리 뇌에다가 근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돼요. 이 알리는 신호가 운동이에요. 운동을 해서 내가 부족해. 지금 내가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더 잘하려면은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부족하니까 근육을 얼마만큼만 더 좀 만들어주라.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서 근육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체중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체중을 늘리는 것은 잘 먹어가지고 그냥 키로수만 늘리는 거, 지방만 늘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체중을 늘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근육을 길러서 근육이 늘어난 만큼 체중이 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